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오늘은 2021년 과학예술대담 우은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따로 소개를 드리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십니다. 어, 현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학과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메타버스에서 가장 선두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메타버스, 그 문화 산업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모여주셨는데요.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우은택입니다. 현재 문화기술 연구소도 맡고 있지만 또 정강현실연구센터도 같이 맡고 있어서 지금 다양한 정강현실 응용, 또 특히 문화산업 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학생들과 같이 또 공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서 슬라이드 없이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 아마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약간 당혹스럽긴 한데요. 아마 저희가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상상력이 최대한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교수님, 혹시 교수님이 발표하신 슬라이드가 있는 대담이나 발표들은 유튜브에 가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에 아마 그 뭐죠? 지금 세계 과학 문화 포럼에서 또 제 발표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듣는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네. 시간들이 발표하면 또 발표 시간이 모자라서 질문도 잘 못 받고 해서 오늘은 오히려 거꾸로 제가 많이 배워야 되는 주제이기도 해서 이제 특별히 슬라이드 없이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번 네.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듣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저도 깜짝 놀라서 사실은 이렇게 메타버스 강연을 듣는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다.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진단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이제 너무 좀 저희 현황을 현재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를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의 활용을 고민하려면 메타버스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사람들의 담론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담론들의 대부분이 잘못된 오해에서 지금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거냐 하면 메타버스라고 하면 이 메타버스는 개념 자체가 소설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소설에 따르면 이 가상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가상 세계로 가는데 그 가상 세계는 우리가 사시감이 높은 현실처럼 보이는 가상 세계, 그냥 지금 뭐 로블록스 같은 레고랜드 같은 뭐 그런 가상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상 세계, 현실 세계 같은 가상 세계,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양쪽 눈에 초당 72번의 리프레시 레이쇼를 가지고 영상을 뿌려주고 소리도 3차원으로 들리고 뭐 이런 상상을 92년도에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90년도라는 게 생각을 잘 해보시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90년대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90년 초반의 컴퓨팅 환경이라고 하면 퍼스널 컴퓨터 386이라는 게 그때 막 등장을 했고 인터넷이 소개되던 무렵이었고 가상현실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은 연구실에서만 할 수 있는 연구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수십만 불짜리 컴퓨터를 가지고 또 수십만 불짜리 안경을 써도 경험할 수 있는 가상세계라는 것은 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초라한 네.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설책에서는 미래에는 이런 가상세계를 경험하면 좋겠다는 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92년도에 소설에서 묘사했던 그 가상세계가 지금 우리가 그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쓰면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뭐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메타버스라는 그 소설책에서의 메타버스,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혼자 노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험을 나눈다.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제 92년도에는 이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가 전화선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소설가의 상상력으로는 어, 아주 사실감 높은 가상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미래를 그린 거죠. 그걸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 중요했던 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상현실 그러면 혼자 경험하는 세상. 내가 안경을 쓰고 가면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는 세상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이제 훈련을 하는 도구였다면 그 소설가는 그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하는 세상을 그렸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90년대는 그게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였다는 거고 이제 그 아이디어가 이제 우리가 늘 소설가나 지금 영화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그리면 저 같은 엔지니어들은 그 그림을 또 실현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언제 현실화되느냐. 이제 이게 2000년대라는 거죠. 2000년대가 또 어떤 시기냐 하면 국내에서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던 시기, 각 가정으로 네트워크가 초고속망이 이제 보급되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90년대 말부터 해서 이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좀 시들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새로운 가상현실의 미래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제가 만들었던 유비쿼터스 VR이라는 개념이라든가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라는 개념들이 다시 막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정리한 메타버스는 우리가 오픈 소스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꿈꿨고,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세컨 라이프가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세컨 라이프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세컨 라이프를 포함해서 이제 메타버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또 그때도 고민했다는 거죠. 이제 2003년도에 등장한 이 세컨 라이프가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였다면 그 무렵에 이제 사람들은 그럼 메타버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면서 2007년도에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 지금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없는 건 아니고 그때 그 로드맵을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이 쓴 화이트 페이퍼에는 메타버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실과 가상 공간의 융합, 컨버전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 피지컬 월드와 버추얼 스페이스의 결합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는데 어떤 그 물리적인 세상이냐 하면 이 가상으로 증강된 물리적인 세상과 이 현실로부터 지속 가능한 가상 공간의 융합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 이 메타버스는 현실과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상 세계이고 이 가상 세계는 내가 스위치를 내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가상 세계가 아니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의 세상을 옮겨 놓은 거고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독자적으로 가상 세계이기도 하지만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 있고 또 현실은 이 가상 세계로부터 증강된다고 그때 정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설명했던 이 메타버스의 중요한 그 미래의 메타버스의 중요한 컴포넌트, 메타버스는 이러해야 된다는 컴포넌트를 설명하면서 아까 처음 정의했던 가상으로 증강된 현실, 그렇기 때문에 증강현실, 또 현실로부터 현실의 연결로 지속 가능한 가상세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미러 월드이기도 하고 버추얼 월드이기도 하고 현실에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옮긴 걸 우리 미러 월드라고 하고 사람들의 그 소사이어티를 옮긴 걸 우리가 버추얼 월드라고 그때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보면 이 소사이어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상으로 옮겨가게 만들고 다시 소사이어티로 가져오게 만드는 이게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는 말로 그 당시에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어로 하면 좀 달라져야 될 텐데 2007년도 용어로는 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라이프 로깅, 미러 월드, 버추얼 월드 이런 것들이 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컴포넌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오해가 여기에서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네 개의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금 번역했냐 그러면 컴포넌트가 아니라 캐테고리나 타입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강현실도 메타버스고 라이프 로깅도 메타버스고 미러월드도 메타버스고 버추얼 월드도 메타버스다. 이게 왜냐하면 종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완벽한 오류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메타버스는 정강현실의 요소도 가지고 있고 라이프 로깅의 요소도 가지고 있고 미러월드의 요소도 가지고 있고 버추얼 월드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소라는 거는 이 네 개가 다 있어야 메타버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코끼리 다리, 코끼리 코, 코끼리 몸통, 코끼리 꼬리 이렇게 따로따로가 코끼리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코끼리는 그게 다 묶여야 코끼리라는 거죠. 그게 컴포넌트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요소를 잘 갖춰야 메타버스인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뭐 정강현실도 메타버스, 미러월드도 메타버스, 버추얼 월드도 메타버스, 라이프 로깅도 메타버스 하다 보니까 도대체 메타버스의 응용 이렇게 해버리니까 응용이 너무 막 광범위하고 도대체 손에 안 잡히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그 정의를 좀 정리하면 현실과 가상의 융합,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이슈고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그냥 혼자 노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소사이어티가 거기 만들어진다는 거, 버추얼 월드라는 거죠.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 세계는 일상과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실과 가상의 융합, 그리고 이제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일종의 버추얼 소사이어티가 거기 생성된다는 거.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다. 뭐 사회 문화적인 활동, 정치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 되는 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에 주목을 한다는 거고 그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는 확장 가상세계다. 전통적인 가상세계보다는 확장 가상세계인데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또 사람들이 동시에 많이 모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도 가능한 확장 가상세계다. 이게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라는 거죠. 이 정의가 아주 명확한 정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정의가 없다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 이 정의와 속성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문화산업에 제대로 적용해서 진짜 돈 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전시립미술관이 이런 미래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가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확장 가상 현실 이제 메타버스가 그전에 저는 막 이렇게 코끼리 다리 뭐 따로따로 알고 있던 게 조금 더 코끼리 전체를 보는 이제 관점으로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저녁 때마다 재패트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지금 교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현실도 있고 소사이어티도 있고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미술관에 있기 때문에 문화에서 예술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좀 고민인데요. 저희가 이걸 진짜 뭐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교수님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저희가 몰입형, 사람이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할지 확장현실이라고 할지 디지털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몰입을 하느냐, 그 다음에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뭐 후각, 이런 거 촉각 다 모였을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느냐의 차원에서 몰입형 예술을 했고요. 그게 저희가 그 미러링이라고 하는 세상보다 한 단계 예술에선 더 나아가서 상상의 공간, 환상의 공간이 인간을 몰입하게 한다라는 것을 실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터키의 비주얼 팀하고 인공지능 피아노가 함께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거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치 만화경 같이 생긴데 미러링이 어떻게 보면 사는 그 진짜 거울의 반사, 미러링을 통해서 환상으로 들어가는 경험. 이게 현실의 경험인데 굉장히 가상처럼 보이는 이런 경험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인도의 실바구타라는 작가인데 사람이 반대편에 서 있고 그린다.
가상의 세상이 생기고 이게 마치 플라톤이 말하는 가상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여기서 저희가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는 이런 메시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융합하는 거기서 이제 놀이라는 걸 좀 이제 표현한 캐나다의 작가고 이게 이제 그 링을 통과하는 아이의 놀이를 통해서 이제 현실하고 가상이 이제 섞여지는 이런 예술적인 체험이 가능한 전시를 했고요. 2020년엔 제가 이제 우은택 교수님한테 조금 더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의 전치를 어떻게 어, 가상으로 갖고 올 수 있겠느냐 해서 트윈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그건 저희가 인공지능 비엔날레를 그대로 트윈 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데이터가 남아있고, 이런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한 가지 생겼었는데요. 이 트윈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데이터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사실 온라인에서 체험을 할 수가 없고 미술관까지 와서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조이스틱을 드렸을 때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런 어떤 데이터 양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감형 콘텐츠, 사실은 이머시브 아트를 이제 국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가 100억, 그 다음에 지자체가 100억, 그 다음에 지자체 매칭을 해서 전체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0억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 국가적으로는 300억 규모의 실감형 콘텐츠를 만들어냈는데 대전시립미술원 여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전하게 사실 가상으로 만들어져서 저희의 그 소장품을 전부 가상 공간에 띄웠고 그다음에 여기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가시면 저희가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가 있고 이것은 미국의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갤러리 원이라고 만들었던 데의 내용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품을 실제로는 볼 수 없지만 물리적인 공간에서 터치를 통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했고 검색어를 사용해서 종류별로 유형화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근데 이제 미술관에서 사실 유휴 공간의 활용이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강당 앞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그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뭐냐 하면 이게 여기까지 꼭 와야 되는 디지털임에도 불구하고 미술관까지 오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이제 가상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겨우 이제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것은 키오스크가 있었는데 키오스크를 나눠주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것을 다시 스마트폰으로 좀 연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앱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요즘 사람들이 앱을 잘 다운받지 않는 현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에나몰픽 기술인데 요즘 SM타운, 그 코엑스 앞에 SM타운이 입체감을 내는 것으로 많이 알려지는데 에나몰픽을 좀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것은 실감형 콘텐츠 구축 사업이었고 전체 예산을 보자면 문체부 예산과 그 다음에 대전시의 예산이 매칭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을 만들어낸 것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문화유산기술연구소라는 아주 젊은 창업자들이 만든 회사였다라는 것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것을 플로우를 보자면 이렇게 저희가 사실 체험의 플로우 같은 것들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험하게 하고 가게 할 것인가라는 점은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만은 여전히 조금 한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긴 하지만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게 스마트폰 기반이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디스플레이 기반이어야 할 것이냐가 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과 예술 전시에서 보여줬던 독일의 작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많이 공유되고 사실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고 메타버스의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창의적인 예술의 공간이 탄생할 것인가 단순하게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사람들이 사실 데이터를 갖고 놀고 창작할 수 있게 하는 메타버스의 공간은 가능한가라는 것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 저의 그 간단한 소개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도 메타버스로 갈 수 있는 재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컴포넌트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네, 어떻게 꿰느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지난번에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라기보다는 디지털 트윈을 위한 3D 모델링을 한 거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앞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제 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소개해 주신 것들을 다 통합할 수가 있고 그게 통합이 제대로 된다면 그게 이제 세계 최초의 디지털 트윈 뮤지엄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 이 3D 모델이 무겁다. 이제 네, 그게 이제 일을 이제 첫 삽을 떼고 이제 마무리를 안 한 거거든요. 이제 야, 중요한 일을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 이제 저처럼 기술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음, 지금 그건 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스캐닝 해놓은 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무거운데 그 다음은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공은 우리가 레벨 오브 디테일 LO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케일러빌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스마트폰에서 밴드위스가 적어도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기술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주어진 밴드위스나 디바이스에 따라서 어댑티브하게 적응적으로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안 돼 야, 있다는 거고 그 부분은 뭐 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하면 되는 음,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플랫폼이다. 우리 미술관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미술관 현황을 좀 궁금해서 몇 군데 이제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해봤는데 어, 진짜 좀 답답한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아까 조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문화부에서 100억 들여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뮤지엄 한 네, 60개의 버추얼 뮤지엄을 만들어 줬는데 이 버추얼 뮤지엄이라는 게 대부분 다 360도 영상을 촬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 대전 시립미술관도 비슷한 형태로 뮤지엄을 만드셨을 텐데 그 뮤지엄은 버추얼 뮤지엄이라기보다는 그냥 360도 영상을 가지고 만든 음, 뮤지엄이라서 첫 번째 이 가상 공간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비게이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인터랙션도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제한된 내비게이션과 아주 제한된 인터랙션밖에 안 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360도 영상이라는 게 카메라를 놓고 촬영한 장소에서 내가 둘러볼 수 있게 만드는 게 360도 영상인데 지금 그 우리나라 전국의 뮤지엄에서 가지고 있는 이 버추얼 뮤지엄은 이런 360도 영상을 몇 장을 합해가지고 음, 내가 그 사진 찍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제 체험하는 게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포트를 가지고 약간 이제 가상 3D 모델 흉내 낸 것들이 조금씩 음,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현황들은 대부분 360도 영상을 가지고 촬영했기 때문에 그 촬영한 영상의 단점은 뭐냐면 그 미술 작품을 내가 임의대로 교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냥 사진 촬영하던 그 시점에 가상 공간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마음대로 조작을 못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상 세계라는 게 사진 같은 360도 영상이기 때문에 사진 같은 형태로 이제 가상 뮤지엄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디지털 트윈의 핵심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아까 음, 메타버스의 그 큰 축의 하나가 오그멘테이션이면서 현실 공간에서는 가상의 정보, 지식, 경험을 오그멘테이션 하는 거고 가상에서는 현실의 정보를 가져가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시뮬레이션 한다는 이야기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미리 해보는 건데 이 뮤지엄에서의 시뮬레이션은 결국은 우리가 큐레이션을 미리 해보는 거죠. 음, 그 큐레이션을 미리 해본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작품 전시 기획을 한다고 하면 그 기획의 팀에 따라서 어떤 작품들이 DB에서 자동으로 찾아지는 게 일단 첫 번째 필요하고 찾아진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배치할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고 그 배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배치에서는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어떻게 돼서 어떤 작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동선이 꼬일 수 있으니까 이쪽은 간격을 좀 더 넓히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이 가상 뮤지엄은 그런 기능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음, 기능이어서
아주 초보 단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상현실의 수준을 1, 2, 3, 4단계 정도로 나눈다면 1단계 정도에 와 있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고, 메타버스가 4단계쯤에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버추얼 뮤지엄이라는 거는 메타버스를 가는 길에 1단계에 있다. 첫 번째 디딤돌을 가지고 디디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시립미술관은 이 뮤지엄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은 아까 앞에 이제 그 강당 앞에 설치했던 이제 그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뮤지엄에서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많은 작품들에 대한 정보, 이게 메타데이터인데,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작품들을 검색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검색한 정보는 이 뮤지엄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만들어 놓은 3D 모델 속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 큐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우리가 큐레이션을 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작품들을 찾아와서 보여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미술관의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문화부에서 예산을 할당을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업체가 그 납품을 하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업체 입장에서는 미술관이 처한 상황을 별로 고민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일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메타데이터 포맷이 다르고 메타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만든 데이터베이스와 2021년도에 만든 데이터베이스와 2022년도에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메타버스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컨텐츠를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 메타버스를 만들어 놔도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 포맷도 다르고 그 메타데이터를 서치하는 엔진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작품들을 디지타이즈해서 DB에 관리를 하더라도 이 DB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이 메타데이터 포맷을 규격화하거나 이미 규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윗단에서 랩핑을 해서 이 규격화 안 돼 있는 애를 규격화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지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우리나라는 전혀 고민이 안 되고 있어서 메타버스로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봅니다. 메타버스의 핵심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는 데서 힘이 생기는 건데 지금 벌써 이게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다 분절되어 있는 거죠.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고 이건 하나의 사일로기 때문에 내가 만든 데이터를 남이 못 보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걸 이제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대전시립미술관이 우리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역량을 잘 활용해서 이 모범적인 메타데이터를 우리가 만들고 이게 메타버스에서 쓸 수 있는 메타데이터 포맷으로 만들고 이 메타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쓸 수 있게끔 확산시키는데 시립미술관이 좀 롤모델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님 하실 일은 있는 걸 어떻게 잘 깰 건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하시면 메타버스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되게 질문이 한 가지 생겼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메타버스의 대상이 되려면 메타데이터가 규격화돼야겠구나라고 이제 알았고 제가 미국하고 캐나다 출장을 가서 미술관이 그 이미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법을 봤더니 아주 인상적이었던 점은 미국의 그 대규모 미술관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스미소니언 가장 소장품을 많이 갖고 있는 미술관들이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심만 하면 데이터가 그냥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메타버스의 대상이 되는 게 이미지도 될 수 있고, 또 금방 떠오르는 게 음악, 공연, 패션, 건축, 디자인 다 될 수 있다면
이런 것들도 어떤 메타버스 세상에서 대상이 되려고 하면 규격화나 메타데이터의 뭐 규범, 어떤 이 규격 같은 규격화, 기준화 이런 게 필요할까요? 예, 그게 없으면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없으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코스트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럼 메타버스에서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게 코스트가 적게 만들려면 규격화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지금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메타 뮤지엄을 만든다고 했을 때 대전시립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립미술관이나 대구시립미술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가져와서 사람들이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그게 메타버스가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메타데이터의 표준화가 또 필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메타버스는 이 소사이어티거든요. 소사이어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경험했던 그 세컨 라이프는 성공을 못했는데 왜 지금은 메타버스가 사람들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세컨 라이프가 유행했던 2003년도에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느려 터졌고 이 하드웨어 성능이 우리가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도 안 됐고, 이제 가도 만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기록으로 보면 세컨 라이프에서 가장 많은 등록자가 있었던 시기에 등록자 숫자가 한 1,000만 명 내외고, 동시 접속해서 만날 수 있는 숫자라는 게 그냥 십수만 명, 뭐 이런 숫자였기 때문에 거기는 경제적인 규모로 보면 뭔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뭐 IBM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미국 굴지 회사를 포함해서 구멍가게까지 거기에 가상세계 가게를 다 만들었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로블록스만 하더라도 뭐 수억 명의 이제 가입자가 있고 동시에 수천만 명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미술관으로, 그럼 수천만 명이 미술관으로 또 공연장으로 오게 어떻게 만들 건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 만들어 놓고 작품 걸어 놓으면 오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와야 될 이유를 우리가 잘 만들어 줘야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메타버스라는 거죠. 지금은 근데 미술관이 만들어 놓은 가상 뮤지엄은 어떤 상태냐 하면, 가상 뮤지엄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나 혼자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주변에 동시에 접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혼자만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대로 된 메타버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현재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상 뮤지엄에 사람들이 동시에 와서 체험하게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러면 친구는 집에 있고 나는 또 회사에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뮤지엄을 같이 투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또 거기 가서 또 성반장님을 만나서 또 설명을 들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게 두 번째 중요한 속성이라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응용들은 아무리 만들어 봐야 그 메타버스로 못 가는 거고, 메타버스로 못 간다는 이야기는 거기는 경제적인 가치가 안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포인트가 이제 메타 소사이어티,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를 요약을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드는데, 한 분은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대략의 경제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세컨드 라이프가 실패했을 때 경제 규모와 현재 경제 규모라는 것이 알 수가 있는지, 그것이 어떤 사람의 접속자 수로 판단이 되는 것인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 궁금한 건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재패터를 해보니까 스마트폰을 모든 사람이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그 툴이 무엇일까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 규모는 제가 뭐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내수 시장이 굴러간다 할 때는 경제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이미 뭐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거는 수억 명이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규모도 우리가 뭐 대전에 있는 야구장이 모인다 그러면 몇만 명 수준일 텐데, 거기서 공연을 하더라도 티켓을 몇만 장밖에 팔 수 없는 건데, 지금 이 가상 공간에서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벌써 수억 명이고 일단 뭐 경제 규모가 넘어간 거죠. 그다음에 동시에 모일 수 있는 거는 또 수천만 명이 동시에 지금은 접속해서 뭐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티켓을 몇만 장 팔던 데서 수천만 장을 팔 수 있는 규모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는 건데, 그럼 대전시립미술관이 메타버스에서 미술관을 열고 지금 티켓을 하루에 뭐 수천 명 온다 이랬을 때, 지금은 이제 이게 메타버스로 가면 수천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작품을 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뭐 시간의 한계도 없고 뭐 공간의 한계도 없어. 이게 몇 시에 문 열어야 되고 몇 시에 문 닫아야 해도 그것도 없는 거고, 또 뭐 대전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경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그러면 지금은 이제 수억 명인데 우리 인구는 70억인데 그러면 이게 수십억으로 갈 수 있느냐? 이제 수십억으로 가야 이게 제대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스마트폰이 이제 수십억이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스마트폰으로 그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메타버스라는 거는 우리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가상 세계는 우리 실제 세계하고 같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거의 180도를 넘어서서 동시에 내가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딱 한 필드 오브 뷰로 하면 우리 시야각의 한 15도에서 20도 정도의 창으로 가상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문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가상 세계의 경험이라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쓰고 있는 안경처럼 안경을 쓰고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을 보는 것처럼 가상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아마 메타버스의 가치는 아주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오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특히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받아들일까, 일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쓸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100만 대가 얼마만큼 빨리 팔리느냐, 또 얼마 만에 1000만 대가 팔리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그 가상현실 체험할 수 있는 HMD가 팔리는 속도가 100만 대 팔리는 속도가 지금 스마트폰 100만 대 팔리는 속도보다 좀 빨랐다고 하고 1000만 대 팔리는 속도도 조금 더 빨랐다고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경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아직은 뭐 한 500g을 머리에 써야지 되고 그 500g이라는 게 가볍지 않고 이제 무겁죠. 가볍지 않고 무겁고 또 발열도 있고 또 2시간 이상 쓰면 어지럽기도 하고 배터리도 다 소진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안경들이 아마 내년도부터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뭐 페이스북도 다음 버전이 나올 거고 애플도 만든다고 하고 뭐 구글도 할 거고 지금 뭐 삼성전자도 할 거고 이제 그런 새로운 안경들이 나오고 또 중국에서는 대기업이 만들면 금방 카피를 또 저가로 또 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많이 소개가 되고 후내년쯤 되면 일반 사람들도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1, 2년 사이에 메타버스에 대한 그 체험하는 방식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메타버스가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오고 있는 건데 2000년도에 한번 갔다가 다시 오고 있는 건데 이 다시 오고 있는 게 또 금방 지나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지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그 메타버스가 어디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느냐 하면 역시 약간 사람을 잘 모을 수 있는 거는 재미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재미가 있는 공간은 엔터테인먼트고 이제 거기는 또 문화산업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술관도 이 플랫폼으로서 그냥 우리가 주어진 공간 속에서 미술 작품을 사람들한테 경험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 미술관이라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메타버스 다양한 상상의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재미있는 일도 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또 돈도 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작가들은 거기서 작품을 유통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창작 활동을 거기서 해볼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플랫폼을 대전시립미술관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전 새로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이 필요가 없겠다. 그다음에 미술관 이렇게 딱 예전의 고전적인 개념을 좀 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 이제 한 분이 또 질문해 주신 거는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좀 여쭤보면 그 안경, 일단 그 메타버스를 경험하게 하는 안경 스마트폰이 연동되느냐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냐 하면 제 질문인데 이제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이 성공을 하고 인스타그램이 성공하고 유튜브가 성공하는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타 소사이어티가 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사용 현황이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인터넷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지만 제가 이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를 보면 정말 상상 못하게 인터넷이 느린 나라들이 너무 많고 중동 같은 경우는 일부러 국가가 인터넷을 많이 국민들이 못 쓰도록 속도를 저하시키는 통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메타버스의 국제적인 사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우선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등장을 하면 그 스마트폰을 대체할 건가?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어, 과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다고 해서 피처폰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컴퓨팅 자원을 활용한다고 해서 뭐 노트북이 없어지거나 데스크탑 컴퓨터가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아마 상당 기간 공존할 거고 또 이 공존하는 동안은 지금 이제 중국 회사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아마 애플도 뭐 그런 방향으로 갈 텐데 상호 보완적으로 쓰도록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자원 모든 것을 이제 안경으로 집어넣게 되면 안경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우리 얼굴은 안경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무게, 코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한 70g 정도라고 하거든요. 음. 그냥 이런 안경을. 근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그 스마트 안경들이 이제 70g, 100g에서 70g 사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되면 아마 50g짜리도 나올 텐데. 근데 그 정도 되면 아마 쓰긴 할 텐데 그러면 그 50g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컴퓨팅 자원들을 많이 밖으로 빼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스마트폰이거나 또는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이 굳이 없어도 된다면 뭐 손목시계 정도의 스마트폰이 들어가게 된다면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안경을 쓰는 거고 또 문제는 이제 이 안경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는 안경용 디스플레이를 써야 되겠지만 일상에서 늘 안경을 쓰고 있을 필요는 또 없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굳이 안경 안 쓰겠다고 내가 몇백만 원 주고 눈 수술 다 했는데 또 갑자기 안경을 쓰라 그러면 눈 수술한 보람이 별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경용 디스플레이는 썼을 때 내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막 보급되는 거는 주로 이미 안경을 쓰고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안경이 좀 더 빨리 갈 거고 안경을 안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경을 씌우려면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더 있다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안경용 디스플레이가 등장하더라도 이게 일반인들한테까지 가기에는 뭐 5년 내지 10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의 국제적인 현황은 어떻게 되냐인데 이 메타버스라는 그 용어에 열광하는 나라는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은 데가 대한민국이고요. 우리가 인구로 봤을 때는 뭐 여기서 1등 할 수 없는데 지금 메타버스를 지난 한 20년 동안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메타버스의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이제 띄우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회사가 가상 세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이제 그래픽 칩셋이기 때문에 이제 비디오 카드를 만드는 엔비디아라든가 또 로블록스가 이제 올해 3월 달에 미국 정시에 상장을 하면서 또 이제 정권 가격을 또 높여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붐업을 한 게 있고 그래서 게임을 중심으로 또 이제 가상현실 관련되는 그 디바이스를 파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미국보다 더 활발하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있고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뭐 지금 유럽 쪽은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약간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거기는 뭐 메타버스가 당장 뭐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의 컬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는 늘 사람이 우선이고 지금 사는 컬처가 더 중요한 거고 디지털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한국은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나라이고 또 미국은 IT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IT 시장을 주도하는 관점에서 또 메타버스를 막 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이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는 미국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뭐 싱가폴 뭐 이런 정도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조차도 메타버스는 핫하게 뭐 논의되고 있는 그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는 양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앞서서 가고 있다 하는 이제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컬처를 주도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전 세계에서 관심 없을 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 분야의 리더십을 가지고 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양면이 있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이 분위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붐에 편성해서 막 나도 메타버스다. 사실 메타버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라고 주장하는 게 뭐 지금 잘못하면 거품으로 이제 끝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년도 R&D 또는 이제 정부 사업에도 보면 메타버스가 벌써 수천억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들여다보면 메타버스하고는 별 관계 없는 많은 사업들이 포장지만 메타버스로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분위기는 메타버스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이 출발선에 우리가 먼저 이제 출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게 있고,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디지털 세계라고 할까? 디지털 문화라고 할까? 그게 좀 더 광범위하게 있고, 그 안에서 아마 좀 우리나라가 스노우 클래시 소설에서 그 메타버스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를 사실 메타포와 같은 것 같아요. 메타포를 잘 끌어냈고, 그거를 이제 계속 재정의해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세계 1등을 주도를 하는구나. 더 이상 이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따라할 대상이 있었는데 따라할 대상이 없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고 우리를 누군가가 이제 따라하게끔 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사실은 그 반발 뒤에서 따라가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한데 반발 앞서서 나가려고 하니까 어, 말씀하신 대로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와 산업의 전략, 그다음에 사실 오늘 지금 교수님께 이제 문화산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좀 문화예술계 혹은 문화예술계를 넘어서 한국 사회가 생각해야 될 산업의 전략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이게 돈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돈이 안 되면 관심을 안 가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데 이 경제적인 플랫폼이 되게 만들려면 몇 가지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산업적인 생태계도 만들어져야지 되고 거기에 사람도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속성이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었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어떻게 가상으로 잘 옮길 거냐. 뭐 거기는 IoT도 있고 초고속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을 가상으로 옮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를 거기서 어떻게 잘 해석하고 또 학습해서 또 다시 활용하게 만들 거냐. 여기는 인공지능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고 여기 만들어지는 정보나 지식, 뭐 경험들이 위치 기반으로 관리가 돼야 다시 현실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디지털 트윈도 필요한 거고 또 상상을 발휘해서 새로운 그 컨텐츠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만드는 건 또 메타버스인데 그 위에 메타버스가 다양한 층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상력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정강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공간으로 그 경험을 끌고 오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뢰할 수 있는 뭐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미술 작품도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국은 장점이 이 각각의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걸 꿰지를 않았다는 거고 이걸 이제 잘 꿰는 일이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이게 진짜 산업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여기가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야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이 경제적인 효과가 나려면 나만의 메타버스가 있으면 안 되고 이 메타버스는 서로 연동이 돼야 되고 이 연동되는 메타버스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재미도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거래도 이루어지게 만들고 거기서 자산이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규제, 규범 이런 것들이 또 재정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 이제 물리적인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러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러면 노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이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부는 또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이거는 도대체 누가 관리해야지 되는 건지 나는 물리적으로는 대전에 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했을 때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건지 뭐 아주 복잡한 문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돼야 이게 우리 삶의 일부로 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전략이라는 게 그런 큰 그림을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문화기술대학원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문화산업에 관심이 많은데 문화산업은 지금 전통적인 문화산업은 영화, 드라마, 뭐 방송, 게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미래에는 이런 전통적인 산업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전시, 공연, 관광 뭐 이런 쪽도 새롭게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뭐 팬데믹이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만날 수도 없고 미술관을 갈 수도 없을 때 이런 메타버스가 지금 대전시립미술관도 가지만 또 파리에 있는 루블 박물관도 갈 수 있고 뭐 대형 박물관도 갈 수 있고 로마도 갈 수 있고 뭐 베를린도 갈 수 있고 이런 걸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뭐 관광의 이슈도 있지만 전시의 이슈도 있고 공연의 이슈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공간을 넘어서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화산업 분야가 미래의 산업의 핵심이다. 지금 이거는 가장 적은 우리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만들 수 있는 산업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그 측면에서 우리 대전이 또 이 문화 산업을 가지고 또 이 미래를 잘 개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제 문화 산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신뢰와 재미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양질의 컨텐츠가 있고 특히 재미가 있고. 근데 그 재미라는 게 반드시 그냥 표면적인 재미가 아니라 요즘에 우리나라가 그 성공한 여러 가지 예를 보면 뭐 BTS라든가 아기상어라든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기생충이라는 거 봤을 때 인간의 희로애락에 대한 이해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한계를 조금 느끼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많은 젊은 층들이 창업을 하면서 이제 그 새롭게 도전을 하는데 첫 번째 메타버스는 플랫폼을 만들기에 너무 거대 자본이 들어가게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플랫폼을 타야 되냐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아니면 두 번째는 한국 언어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영어라는 언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어로 만든 것이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게끔 할 수 있느냐, 언어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공용의 플랫폼에 우리가 그걸 만들 어떤 투자의 규모가 안 됐을 때 만들어진 플랫폼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냐, 아니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언어. 그러니까 한국의 것이 뭐 대한민국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예 뉴트럴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보편성을 획득해야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건데요. 거기서 언어의 한계 느끼는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 플랫폼은 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드는 플랫폼 뭐 좋긴 하지만 거긴 사람들이 안 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 플랫폼,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이 낮은 플랫폼,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돈 되는 영역에 있는 플랫폼, 게임 같은 거는 이제 돈이 되는 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대기업들이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뭐 거기는 우리가 이제 경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은 안 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영역의 그 플랫폼은 뭐 정부가, 이거는 우리가 도로를 닦듯이 각 가정으로 수도나 전기를 공급하듯이 사회 인프라로서 정부가 플랫폼을 만들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여기서 뭐 선수처럼 나서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라는 건 아니고, 정부는 인프라를 잘 깔고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호 경쟁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거, 이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사회 간접 자본이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고, 거기에는 정부의 역할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언어의 장벽, 특히 우리한테는 언어의 장벽이 이제 큰 건데, 이게 사실 제 비즈니스 모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한데, 제가 뭐 아직은 그 산업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걸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 해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지금 기술로 보면 언어 번역 시스템들이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말로 해도 영어로 번역해주는 시스템들이 곧 아마 보편화 될 거고, 근데 그 이전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전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통역사의 역할들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명함첩에 보면 그 리멤버라는 회사,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옛날에 우리가 기술로서 이게 OCR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문자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명함 입력하던 시장을 완전히 판도를 바꾼 거거든요. 거기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뒷단에 사람이 앉아서 내가 명함을 사진 찍어 올리면 그걸 사람이 타이핑해서 명함을 정리해주는 시스템인데, 그게 사람들이 훨씬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 그 번역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전문 통역사들인데, 이 메타버스가 활성화된다면 지금은 특정한 통역사를 이제 활용하는데 많은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메타버스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통역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연결을 하고 통역해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 통역사들의 새로운 무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뭔가 이제 언어를 넘어설 수 있다. 혹은 오히려 그 좋은 양질의 번역이나 소통이 사실 문화 양도 중요했지만 굉장히 질의 관점에서도 달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셨는데요. 아마 메타버스의 세계가 를 꿈꿀 수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게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 아닌가. 저희 부모님이 지금 낳아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과학기술의 혜택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었을까? 뭐 과거에 조금 더 일찍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과학기술의 총화의 어떤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저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한 게 많겠지만, 교수님의 대담, 강 교수의 대담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의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승관장님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그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지금 메타버스가 꿈이라고 하셨는데 꿈은 아니고 곧 아마 현실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들이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 광고 말씀을 드리면, 11월 8일부터 2주간 저녁 7시부터 우리가 매일 두 분의 그 교수님들을 모시고 발제도 듣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2주간 문화기술대학원에 계시는 19분의 교수님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메타버스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유튜브로 지금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또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 기회를 활용하셔서 메타버스를 좀 더 또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대전시립미술관 과학예술대담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우은택 학부장님을 모시고 메타버스 문화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